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상위 10%의 아주 높은 연봉을 받는 화이트 칼라 전문가시라면요. 네. 그리고 스스로의 그 지적 능력이나 업무 경험에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고 계시다면 맞아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아주 차가운 현실을 좀 마주할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대한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육체 노동을 하는 공장 노동자보다 여러분의 일자리가 먼저 대체될 확률이 무려 60%에 달한다는 경고가 나왔거든요. 사실 엄청난 수치죠. 60%라는 건. 그러니까요. 오늘은 바로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심층탐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방대한 자료들을 쫙 늘어놓고 보면요. 아주 서늘한 공통점이 하나 딱 나옵니다. 네, 그게 뭔가요? IMF의 경제학자들, 그리고 박영숙, 제롬 글렌의 세계 미래보고서 2026-2036을 작성한 미래학자들, 심지어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리더들이랑 싱가포르 정부 관료들까지 완전히 똑같은 위기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아, 범용 인공지능, 그러니까 AGI의 도래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의 뇌, 그러니까 인지노동을 통째로 대체할 AGI가 정말 코앞에 다가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AGI가 우리의 생각과 노동을 대신하는 시대에 여러분과 저가, 그리고 우리 국가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생존 전략을 해독하는 겁니다. 네, 아주 중요한 미션이네요.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AGI라는 단어가 요즘 뉴스에서 막 여기저기서 들리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나 회사에서 쓰고 있는 AI랑 본질적으로 뭐가 다른 건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 부분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AI는 겉보기에는 엄청나게 똑똑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고도로 훈련된 패턴 인식기에 불과하거든요. 아, 패턴을 인식할 뿐이다. 그렇죠. 인간이 방대한 데이터를 입력해주고 프롬프트를 통해서 이 문서를 요약해줘라거나 이 코드 버그 좀 수정해줘 이렇게 명확하게 지시를 내려야만 작동을 하잖아요. 네, 수동적이죠. 맞아요. 반면에 우리가 곧 마주할 AGI, 즉 범용 인공지능은 그 작동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아예 다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창발성이거든요. 창발성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명시적으로 막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가르치지 않은 능력을 기계가 스스로 알아서 발현한다는 뜻인가요? 아, 정확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AI한테 프랑스어 번역을 막 학습시키면 진짜 번역만 아주 잘 해냅니다. 번역이니까요. 네, 그런데 AGI는 다릅니다. 프랑스어를 번역하다가 가만히 보니 그 텍스트가 어떤 복잡한 수학적 난제에 관한 거라는 걸 스스로 인지를 해요. 네, 번역을 하다 봐요? 그렇죠. 그러고는 번역을 넘어서서 그 수학 문제의 해결책까지 자기가 스스로 추론해서 딱 도출해냅니다. 아무도 누구도 수학을 풀라고 지시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와, 세상에.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의 맥락을 스스로 이해하고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동적인 도구가 아니라 자율적 에이전트로 진화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 시기가 언제냐는 건데 일론 머스크 같은 기술 가속론자들은 당장 2026년에서 2027년이면 인간 지능을 추월할 거라고 단언하고 있고요. 와, 당장 내년, 내후년이네요. 네. 그리고 국내 전문가들이나 조금 신중한 학자들도 2028년 전후를 도래 시점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불과 몇 년 안 남은 셈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진짜 가장 섬뜩했던 게 방금 오프닝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그 IMF 보고서였어요. 보통 우리가 기계가 발전하고 자동화가 된다고 하면 네. 뭐 컨베이어 벨트 앞에 있는 조립 업무나 단순 반복 육체 노동이 먼저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빠지기 아주 싫은 직관의 함정입니다. 로봇 공학에 보면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아주 유명한 개념이 있거든요. 모라백의 역설이요? 네. 인간한테 되게 어려운 논리적 추론이나 체스 게임 같은 건 기계한테는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붐비는 혼잡한 길을 걷거나 테이블 위에서 물건을 살짝 집어드는 이런 무의식적인 물리적 행동들은 기계한테 엄청난 연산량을 요구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기계 입장에서는 몸 쓰는 게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뜻이네요? 정확합니다. 현재 기술 수준을 보면 로봇 팔 하나가 변수가 많은 물리 공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게 만드는 비용보다 클라우드 서버에서 소프트웨어 형태로 돌아가는 AGI가 수만 건의 복잡한 판례를 분석하게 만드는 지식 처리 비용이 극단적으로 더 저렴해지고 있거든요. 지식 처리 비용의 극단적 하락. 이거 진짜 무서운 말이네요.
그렇죠. IMF 보고서가 상위 10% 고소득 노동자의 60%가 대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한 근거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AGI의 첫 번째 타겟은 공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지 노동력인 거죠. 자료에 등장했던 그 대형 로펌 사례를 보면 이 메커니즘이 확 와닿더라고요. 예를 들어 수십억 단위 소송을 맡은 파트너 변호사가 한 명 있으면 보통 그 밑에 수십 명의 주니어 변호사들이 쫙 붙잖아요. 네, 팀을 이뤄서 밤을 새우죠. 맞아요. 이 주니어들이 막 며칠 밤을 새우면서 과거 판례 수만 건 뒤지고 상대방이 낸 방대한 문서 다 검토해서 요약본을 딱 올리는데 이제는 AGI가 그 수십 명의 인지 노동을 단 몇 초 만에 처리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직업이 통째로 하루아침에 사라진다는 게 아닙니다. 직업 자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 네, 파트너 변호사라는 직업의 타이틀이나 최종 책임을 지는 역할 자체는 당분간 남겠죠? 하지만 그 아래에서 거대한 피라미드를 이루고 있던 중간 숙련자들의 세부 업무, 그러니까 태스크 단위가 말 그대로 산산조각 나서 해체되어 버리는 현상입니다. 와, 업무의 해체.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파트너 변호사 같은 소수의 결정권자만 남기고 그 지식 노동을 수행하던 수많은 주니어들을 유지할 경제적인 이유가 아예 사라지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식을 다루는 속도나 정확도, 비용 면에서 인간 수십 명이 AGI 하나랑 경쟁하는 건 불가능에 가까우니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거네요. 과거에 우리가 일할 때 엑셀이나 계산기 같은 어떤 수동적인 도구를 썼다면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며칠 밤 새워서 데이터 수집하고 분석하고 심지어 오타 하나 없는 완벽한 기획서까지 작성해서 제 책상에 결제판 들고 오는 투명한 신입사원이 생긴 거잖아요. 네. 잠도 안 자고 불평도 없고 연봉 협상도 안 하는 신입사원이요. 그런데 잠깐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딜레마가 하나 생기지 않나요? 어떤 딜레마죠? 사람들의 자리를 싹 다 빼앗아 버린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그 해고당한 수십 명의 주니어 변호사나 기획자들은 당장 다음 달 대출 이자도 못 내고 마트에 가서 장도 못 볼 텐데. 그렇죠. 소득이 끊기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기업이 AI를 써서 생산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춰가지고 물건을 아무리 싸고 빠르게 막 찍어내도 정작 월급을 받는 소비자가 전부 실업자면 그 물건은 도대체 누가 사줍니까?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멈춰버리는 거 아닌가요? 그 지점이 바로 경제학자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이른바 자본과 노동의 위대한 분리 현상이죠. 위대한 분리요? 네, AGI가 에너지 혁신이랑 결합해서 모든 상품과 서비스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게 되는 모든 것을 위한 무어의 법칙이 작동한다고 쳐보죠. 그럼 사회 전체적인 부의 총량은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풍요로워지는 거죠. 파이가 엄청 커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가 예전에는 고용과 월급이라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개인한테 분배가 됐는데 이제 그 파이프라인이 뚝 끊어진다는 겁니다. 일자리가 해체됐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제 구조 자체를 전면적으로 대수술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뤄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보편적 기본 배당, 즉 UBD나 보편적 기본 서비스, UBS라는 개념입니다. 샘 알트만 같은 실리콘밸리 리더들이 막 제안했던 미국 주식 펀드 같은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정부가 세금으로 돈을 막 찍어내서 나눠주는 기본소득이랑은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죠? AGI 기준을 소유한 기업들의 시가총액 일부나 아니면 AI가 학습할 때 쓴 우리 모두의 공공 데이터 가치, 나아가서 토지, 자산 같은 데 세금을 매겨서 그 수익을 국민들한테 진짜 주주 배당금처럼 지급하자는 구조거든요. 주주 배당금처럼요? 제가 자료 보면서 시각 자료 중에 되게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기술이 만드는 풍요, 보편적 기본 배당이라는 이미지였는데 왜 그 커다란 디지털 나무 주변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둥글게 모여서 기술의 열매를 나누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네, 아주 상징적인 이미지죠. 그걸 보니까 이게 좀 인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기존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을 뭔가 노동자로 부품처럼 굴리는 거대한 공장이었다면 이제 다가올 시대에는 국가라는 게 거대한 주식회사 모델로 전환된다는 거잖아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국민은 월급쟁이가 아니라 국가 인프라와 데이터 자산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되어 배당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논리인데 네, 새로운 사회계약의 본질을 꿰뚫은 통찰이죠. 인지 노동의 가치가 폭락하는 시대에는 인간의 생존권이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배타적 권리에서 나와야 한다는 엄청난 철학적 전환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지는데요.
전문가님, 이론은 진짜 완벽하고 매끄럽습니다. 근데 솔직히 현실은 그렇게 아름답게만 돌아가지 않잖아요. 권력의 속성을 생각해보면 당연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현실적인 벽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AGI라는 그 엄청난 기술 권력과 천문학적인 자본을 쥔 극소수의 빅테크 기업이나 권력자들이 자, 우리 모두 함께 사이좋게 풍요를 나눕시다. 이러면서 자발적으로 자기들 부를 내놓을까요? 엄청난 조세 저항은 불보듯 뻔하고요. 극단적으로는 그 기술을 독점한 계층이 나머지 사람들을 완전히 배제시켜버리고 자기들만의 요새를 구축하는 디스토피아가 솔직히 훨씬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자동적인 배당 사회라는 게 정말 순진한 생각 아닐까요? 아주 날카롭고 타당한 회의감입니다. 사실 배당 사회는 기술이 알아서 AGI 수준에 도달했다고 마법처럼 자연 발생적으로 주어지는 유토피아가 절대 아닙니다. 역시 그렇겠죠?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하고 치열한 정치적 선택과 제도적 합의의 영역이거든요. 정치적 선택이요? 네, 기업이 엄청난 컴퓨팅 자원을 쓸 때 어떻게 과세할 건지, AGI가 대체한 로봇의 노동에 대해서는 세금을 어떤 비율로 매길 건지, 그리고 부의 극단적 집중을 막을 법적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지금 당장 치열하게 투쟁하고 합의를 시작하지 않으면요.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 풍요는 필연적으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양극화와 디스토피아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와, 결국 기술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합의해내는 건 온전히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시적인 배당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한국,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단위에 한번 대입을 해보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피 터지는 정치적 합의 끝에 이 배당 시스템을 딱 도입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그럼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아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가장 큰 공포, 바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의미가 완전히 180도 뒤집힌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산업화 시대의 머릿속에 막힌 낡은 상식을 좀 버려야 합니다. 상식을 버려라. 과거에는 무조건 인구가 곧 국력이었습니다. 왜냐?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내수 시장에서 물건을 소비해줄 머릿수가 필수적이었으니까요. 그렇죠. 일할 사람, 살 사람이 필요했죠. 그런데 경제 성장의 그 핵심 엔진이 인간의 노동에서 AGI와 자율로봇으로 확 넘어가 버리는 시대에는 인구 감소가 더 이상 국가 쇠퇴랑 동의어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인구가 줄면 경제 활력이 무조건 떨어질 텐데. 그럼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오히려 1인당 배당 효율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유리한 조건부 기회가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네. 국가가 만들어내는 부의 파이는 인간이 아니라 AGI가 무한대로 계속 키워줍니다. 그런데 그 부를 나눠 가질 주주, 즉 인구 숫자는 적다. 분모가 작아지네요. 그렇죠. 일종의 분모 효과가 발생하면서 개인한테 돌아가는 배당의 몫은 극적으로 훨씬 더 커지는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발상의 전환이네요. 경제를 굴리는 노동력의 관점이 아니라 부를 분배받는 주주의 관점으로 딱 보니까 인구 감소가 엄청난 혜택이 될 수도 있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맨날 뉴스에서 막 나라 망한다고 위기라고 부르짖는 그 지방 소멸 문제도 아예 전혀 다른 각도에서 해결될 수 있겠네요. 네, 당연히 연결되죠. 사람들이 지금 그 살인적인 주거비를 감당하면서 굳이 서울이나 수도권에 다닥다닥 몰려 사는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좋은 병원, 아이들 교육 인프라 이런 게 다 수도권에 쏠려 있으니까요. 그런데 AGI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쫙 깔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최고 수준의 전문의보다 훨씬 더 정확해져 진단하고 처방하는 원격 의료 AI, 그리고 우리 아이의 학습 패턴을 완벽히 분석해서 1대1로 가르쳐주는 초개인화 맞춤형 교육, 이게 지방 산골짜기든 서울 강남이든 동일한 품질로 제공된다면요? 굳이 비싼 돈 주고 그 복잡한 대도시에 아등바등 밀집해서 살 이유가 진짜 사라지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인구가 자연스럽게 분산되고 지방은 쾌적한 저밀도 고효율 지역 모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지방 르네상스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야. 국방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청년 인구가 줄어서 군대 유지 못한다고 난리지만 네, 요즘 심각하죠. 전장 상황을 통제하는 AGI 지휘 체계에다가 무인 드론, 자율 전투 로봇을 전면 도입하면 오히려 병력은 적어도
소수정예의 고효율 지휘 체계로 완벽하게 재편이 가능해집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 우리가 최악의 위기라고 벌벌 떨었던 것들이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사회 구조를 여는 트리거가 될 수 있겠군요. 이걸 더 큰 그림이랑 연결해보면 특히 한국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전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엄청나죠?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자료 확인해보니까 한국이 인구 대비해서 그 AI 유료 구독 비율이 아시아 최상위권이더라고요. 싱가포르랑 거의 동급 수준이던데. 일반 개인들이 자기 생돈을 써가면서까지 AI를 막 일상이나 업무에 적용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거? 이거 국가 차원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아주 예리한 포인트입니다. 그 높은 기술 수용성을 국가의 거시 전략이랑 딱 결합시키면 한국만의 아주 독특한 생존 방정식이 하나 나옵니다. 어떤 방정식이죠? 우리는 지금 미국이나 중국 빅테크들처럼 수십 수백조 원을 쏟아부어서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아는 엄청난 범용 AI 기초 모델을 바닥부터 만들면서 출혈 경쟁을 할 필요가 사실 없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네. 대신에 우리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갖고 있는 역량, 바로 반도체죠. HBM 같은 고대역폭 메모리 제조 능력이랑 오랫동안 산업 현장에서 꾹꾹 축적해온 정밀한 제조업 데이터, 이걸 10분 활용해야 합니다. 아, 그러니까 남들이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똑똑한 범용 뇌를 일단 가져오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고유한 제조 데이터나 특화된 산업 지식을 쫙 학습시켜서 특정 분야에서는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버티컬 AGI, 즉 산업 특화 AI를 구축하자는 전략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네요. 거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AGI를 쌩쌩 구동하려면 전기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하거든요.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 기술을 우리가 선점해서 에너지 주권까지 꽉 잡아야 합니다. 에너지 주권까지요? 네, 고도의 버티컬 AGI랑 막강한 SMR 에너지 인프라를 딱 결합한다. 그럼 한국은 다가올 시대에 전 세계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디지털 산유국이 되는 거고요. 외산 AI한테 종속되지 않고 자국의 데이터와 문화적 맥락을 지켜내는 아주 강력한 소브린 AI 강국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와, 노동 인구는 적지만 가장 부유하고 효율적인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디지털 산유국이라니. 국가 전략 차원에서는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비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한꺼풀 딱 벗겨서 지금 스마트폰이나 PC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당장의 일상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현실로 돌아오자는 거군요. 네, 국가가 저 멋진 배당 시스템을 완성하고 디지털 산유국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당장 내일 아침 지옥철 타고 회사 출근해서 월급을 받아야 대출금을 갚잖아요. AI가 내 하위 업무를 싹 다 해버리는 이 혼란스러운 전환기에 개인이 겪게 될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대체 뭔가요? 이 시기에 진짜 가장 경계해야 할 무서운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탈숙련화, 디스킬링의 가속화입니다. 탈숙련화요? 기술을 잃어버린다는 건가요?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대형 로펌 주니어 변호사들이나 일반 기업의 신입사원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맨날 야근하던 그 친구들이요? 과거에는 이 친구들이 복사도 하고 선배가 쓴 초안 오타도 고치고 밤새 자료 찾으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서서히 전문가로 성장해 나가는 이른바 커리어의 사다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맞아요. 구르면서 배우는 거니까요. 그런데 HI가 진짜 단숨에 완벽한 결과물을 딱딱 뱉어내기 시작하면 기업은 더 이상 신입을 뽑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니어들이 기초부터 원리를 체득하면서 내공을 쌓을 그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싹 다 차단돼 버리는 거죠. 와, 그러니까 그래서 탈숙련화군요. 이거 게임으로 치면 진짜 심각한 버그 같은 거네요. 게임이요? 네, 유저가 처음에 레벨 1짜리 초보 사냥터에서 슬라임 같은 거 잡으면서 기본 조작법도 익히고 랩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냥터를 운영자가 싹 다 없애버리고 태어나자마자 레벨 50짜리 보스몬스터 업체 그냥 덜렁 던져버리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아, 비유가 아주 찰떡이네요. 처음부터 HI가 뽑아낸 그 완벽한 기획서를 넙죽 받기만 하면 초보자는 그 기획서가 왜 좋은지, 논리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스스로 고민하고 배울 기회를 영영 잃어버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아니 그럼 당장 일자리가 흔들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계곡을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이 현실적인 딜레마에 대해서 소스 자료를 보니까 싱가포르 정부가 꽤 파격적이고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았더라고요.
네, 싱가포르는 탈숙련화랑 이 일자리 해체의 충격을 아주 일찍이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전국민 생애주기별 재교육 생태계인 스킬스 퓨처라는 걸 전면적으로 가동하고 있죠. 스킬스 퓨처. 이거 자세히 보니까 혜택이 장난 아니던데요? 네, 이건 그냥 실직자한테 실업급여 몇 덜 주고 마는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AGI 도구랑 새로운 산업 역량을 배우도록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대고 아주 적극적으로 등 떠밀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제도의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보니까 진짜 입이 떡 벌어지던데 일단 모든 25세 이상 국민한테 평생 교육 바우처 $500를 지급하잖아요. 네, 기본으로 깔고 가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일자리의 가장 큰 위협을 느끼는 40세에서 59세 사이의 중간 경력자들한테는 여기에 $500를 더 얹어줍니다. 추가로요. 맞습니다. 중장년층의 직무전환이 시급하니까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이거예요. 기업을 움직이는 방식. 아, 기업 인센티브 부분요? 네. 개인이 재교육을 열심히 받아도 안 뽑아주면 그만인데 이 스킬스 퓨처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한 40대 이상 경력자를 기업이 채용을 딱 하면 국가가 6개월 동안 그 사람 급여의 무려 40%를 기업에 직접 현찰로 지원해 줍니다. 네, 최대 12,000 싱가포르 달러 한도 내에서요. 와, 이 정도 막강한 인센티브면 기업 입장에서도 굳이 경력자를 외면할 이유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인의 절박한 학습 의지랑 기업의 채용 수요를 국가 재정으로 완벽하게 이어붙인 아주 정교한 정책입니다. 자료에 등장했던 그 47세 파비안 찬의 성공 스토리가 이 제도의 핵심을 정확히 보여주거든요. 아, 파비안 찬. 이분 사연 되게 짠하면서도 대단했죠. 네, 이분은 20년 넘게 정통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다가 회사가 폐업하면서 진짜 하루아침에 실직을 했어요. 자기 오랜 경력을 믿고 이력서를 무려 100군데나 넣었는데 100군데요, 세상에? 네, 철저하게 전부 다 광탈, 외면당했습니다. 와... 시장은 이미 정적인 그냥 그림 그리는 그래픽을 넘어서서 3D, 모션 애니메이션, 거기에 AI를 활용한 인터랙티브 기술까지 다루는 멀티 인재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20년 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이력서 100군데에서 전부 다 떨어졌다. 진짜 남의 이야기 같지가 않아서 되게 섬뜩하네요. 도통 그 정도 좌절이 연거푸 겪으면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완전히 하향 취업을 해버릴 텐데 파비안 차는 이 싱가포르의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했나요? 그는 포기하는 대신에요. 스킬스 퓨처 제도로 나오는 막대한 자금을 활용해서 아예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 학위 과정에 새로 등록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배운 거네요. 네. 자기가 20년 동안 갈고 닦은 고유한 디자인 감각 위에다가 새로운 AI 기술과 도구를 다루는 법을 덧입힌 거죠. 혹독하게 재교육을 받은 끝에 그는 결국 한 대형 광고 대행사의 모션 디자이너로 전직에 성공을 합니다. 단절될 뻔했던 자기 커리어의 사다리를 다시 짱짱하게 이어붙인 거죠. 이야, 파비안 찬의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정말 명확하네요. 국가의 역할이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거. 네. 실직자한테 그냥 뭐 동정하듯이 몇 달치 생활비 쥐어주고 방관하는 복지가 아니라 개인이 AGI라는 엄청나고 낯선 파도에 딱 올라타서 아예 새로운 직무로 진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거대한 학습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하지만요, 전문가님. 여기서 궁극적인 질문이 진짜 묵직한 질문이 하나 딱 생깁니다. 네, 말씀하시죠. 좋아요. 우리가 싱가포르 사람들처럼 국가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서 밤낮 없이 재교육을 막 받았다고 쳐보죠. 그래서 새로운 AI 도구들을 내 수족처럼 자유자재로 다루게 됐어요. 네. 그런데 기술 발전 속도가 지금 미쳤잖아요. 머지않아서 그 도구인 AGI 자체가 파비안 찬이 그 눈물 흘리며 힘들게 배운 3D 애니메이션 프로그래밍마저 인간보다 수천 배 더 잘하고 완벽하게 해낼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오겠죠. 멀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계가 결국 모든 기술적 실행을 완벽하게 다 해내는 그 시대가 오면 도대체 우리 인간은 기계랑 무엇으로 차별화를 해야 하고 어떤 고유한 가치를 만들어내야 하는 겁니까? 와, 이 지점에서 정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제기되네요. 과거에는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암기되어 있고 그걸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실행하느냐가 그 사람의 연봉과 가치를 결정했습니다. 그렇죠. 빠르고 정확한 게 최고였죠. 하지만 AGI 시대에는 그 지식의 축적, 단순 실행 능력, 이거는 더 이상 아무런 무기가 될 수 없습니다. 미래 생존 역량은 딱 두 가지로 수렴이 됩니다. 두 가지요?
첫째는 뭡니까? 첫째는 쏟아지는 지식 속에서 도대체 AI한테 무엇을 그리고 왜 시킬 것인가를 본질적으로 고민하고 꿰뚫어보는 질문하는 능력, 즉 AI 디렉팅 역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캔버스에 직접 붓을 들고 색을 칠하는 실무 화가에서 벗어나서 지금 시대의 맥락을 읽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사람들 마음을 훔칠 수 있을지 기획하고 지시하는 아트 디렉터로 개인의 포지션 자체를 완전히 위로 이동시켜야 한다는 거군요. 네,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역량은요. AGI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수백, 수천 가지의 정교한 결과물을 쏟아낼 텐데 시안을 막 1000개씩 뽑아오겠죠? 네, 그중에서 도대체 무엇이 진정으로 우리 인간 사회에 가치 있고 도덕적으로 타당한지 그 진주를 솎아내는 신미안과 평가 역량입니다. 아, 신미안. 그 분석 자료 중에 제 시선을 확 사로잡았던 통찰이 하나 떠오르네요. 2030 생존 전략으로 인간 프리미엄을 확보하라. 난 화두가 담긴 이미지였어요. 아, 네. 그 홀로그램 이미지 말씀이시군요. 네. 두 명의 팟캐스터가 앉아있고 중간에 홀로그램 화면이 떠 있는데 한쪽은 AI 아널리틱스, 그러니까 차가운 데이터 분석이 있고 반대쪽엔 휴먼 크리에이티비티, 인간의 창의성이 딱 대비되어 있었잖아요. 네, 아주 강렬한 시각 자료였죠. 그걸 보니까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AI가 내놓은 분석 결과나 예술 작품이 기술적으로 결점이 없고 완벽하더라도 결국 그걸 현실 세계의 사람들한테 어떤 감정적 맥락으로 전달할 건지, 그리고 이 결과물이 행여나 인간의 윤리적 선을 넘지는 않았는지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을 지는 건 결국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그 휴먼 인 더 루프가 가장 고부가 가치가 된다는 뜻으로 읽혔습니다. 정말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여러분, 기계가 데이터와 논리의 영역에서 완벽해지면 질수록요, 역설적이게도 우리 인간들은 기계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그 인간의 체온을 더 미친 듯이 강렬하게 갈구하게 될 겁니다. 인간의 체온이요? 네. 타인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능력,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미묘한 감정선을 연결하는 관계 구축의 힘, 그리고 수치로는 도저히 환산할 수 없는 도덕적 딜레마 앞에서의 기쁜 고뇌, 이런 것들이죠. AI는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이네요. 맞습니다. AI가 아무리 고도화되어도 절대 채울 수 없는 이 고유한 영역, 이게 바로 인간 프리미엄이고요.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가장 비싼 가치를 지니게 될 인간의 핵심 자산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지식 처리 비용의 극단적 붕괴부터 시작해서 자본과 노동의 위대한 분리 현상,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의 역설적 재해석, 또 싱가포르의 생존 재교육 모델을 거쳐 이 인간 프리미엄까지. 정말 방대한 내용을 다뤘네요. 그러니까요. 늘 짙은 안개 속 같았던 AGI 시대의 진단서를 들고 그 복잡한 톱니바퀴들을 오늘 낱낱이 파헤쳐봤습니다. 정리해보면 AGI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전통적인 인지노동을 무자비하게 박살내고 해체할 겁니다.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 파괴의 이면에는 보편적 기본 배당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배의 패러다임과 저밀도 고효율이라는 쾌적한 새로운 사회구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희망적인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죠. 바로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는 우리가 무작정 벌벌 떨면서 도망쳐야 할 해일이 아니라는 거죠. 국가가 정교한 제도로 안전한 물길을 탁 내주고 개인은 국가를 믿고 끊임없이 학습하면서 주도적으로 파도 위에 올라타야 하는 아주 거대한 조건부 기회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네요. 맞습니다. 기술이 폭주하는 미래를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설계하고 통제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 당장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내느냐에 따라서 다가올 AGI 시대는 끔찍한 디스토피아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풍요로울 르네상스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말이죠, 전문가님. 오늘 이 긴 논의를 쭉 따라오면서 제가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깍 떠올랐습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인간이 기필코 인간 프리미엄을 발휘해서 이 완벽한 AI를 지휘하고 평가하는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전제를 깔고 얘기했잖아요. 네, 휴먼 인 더 루프를 강조했었죠. 그런데 만약에요, 이 AGI가 진짜 너무 고도로 진화해버려서 우리의 건강 상태, 내 재무 포트폴리오, 진로 선택, 심지어 내가 오늘 저녁에 뭘 먹어야 제일 건강할지
어떤 배우자를 선택해야 이혼 안 하고 잘 살지, 이 모든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단 1%의 실패 확률도 없는 완벽한 정답지를 우리 눈앞에 딱 들이민다면 어떨까요? 아, AI가 이러는 거죠. 지금 당신이 그 결정을 내리시면 5년 뒤에 불행해질 확률이 85%입니다. 제 분석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완벽한 통계랑 논리로 우리의 선택을 미리 다 재단해버리는 이른바 AI의 합리적 가스라이팅 속에 우리가 스스로 갇혀버린다면 말입니다. 딜레마네요. 완벽한 기계의 그 합리적인 조언 앞에서 결국 인간의 자유의지가 스스로 기꺼이 무장해제되어 버리는 순간을 짚으신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만약 당장 내일 아침에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AI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한 100%짜리 정답지를 쓱 건넨다면요. 여러분은 그 미치도록 편안한 정답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으십니까? 뻔히 실패하고 다칠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눈물을 흘리고 깨지면서 나만의 멍청한 오답을 똑심 있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만의 그 비합리적일 자유를 끝까지 지켜낼 용기가 있으신가요? 정말 묵직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진짜 그 완벽한 기계들의 차가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가장 위대한 인간 프리미엄은 이런저런 실수를 통해 배우고 또 한없이 흔들리며 살아나는 우리 삶의 불완전함 그 자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네요. 네, 오늘 준비한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묵직한 화두를 가지고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치열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